안녕하세요. 리트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30일 날 개정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 기준 변경에 따른 효과와 전망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번 주요 개정 사항으로 면적 범위 감소, 노후도 요건 강화, 사전 검토 신청 요건 강화가 있는데요. 지금 이 개정안 때문에 역세권 시프트 추진지들이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부분이 변경돼서 대부분의 역세권 시프트 사업 추진지들은 앞으로 진행이 어려워졌는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변경돼서 이렇게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는지, 그리고 추진이 어려워진 사업지들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정식 명칭은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입니다. 사업 이름에서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시겠지만 이 사업은 역세권 부지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서울시에서 최대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상향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장기전세 주택으로 확보해서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종상향 혜택을 받고 정부는 그 대가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역세권 근처에 있는 대부분의 노후 주거지들은 이렇게 거의 빠짐없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추진했어요. 보시면 추진 지역을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큼 정말 많은 곳에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 6월 30일 개정된 역세권 시프트 운영 기준 때문에 역세권 시프트를 추진하던 대부분의 사업지들은 앞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첫 번째로 면적 범위 축소입니다. 원래 역세권 시프트는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지들이 5만, 8만, 10만 제곱미터 등 면적 범위를 굉장히 크게 잡고 사업을 추진했었죠.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면적 범위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2만 제곱미터 사이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면적 범위를 축소하니까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 구역들은 더 이상 계획했던 사업 면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업 면적을 9만 제곱미터로 계획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A라는 사업지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운영 기준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사업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A 사업지는 9만 제곱미터로 계획해서 사업하는 게 가능했는데 운영 기준 개정 이후에는 면적 범위가 2만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돼서 더 이상 이전의 면적 범위로는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9만 제곱미터를 이렇게 4개로 쪼개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면적이 최대 3만 제곱미터까지 완화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A 사업지는 3개의 구역으로 나눠지겠죠. 사업 면적을 2만 제곱미터까지만 허용한 건 모아타운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면적 제한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면적 제한을 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역세권 시프트 사업 또한 소규모로 진행해서 모아주택처럼 좀 더 빠르게 성과가 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면적 범위가 넓으면 그만큼 조합원 수도 늘어나게 되고 동의율 확보나 사업 진행 속도가 다소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역세권 시프트 추진 지역들은 면적을 최대한 넓게 추진했고 서울시는 이렇게 하다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면적 제한을 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노후도 요건 강화입니다. 원래 역세권 시프트 노후도 요건은 신속통합기획이나 민간 재개발보다 완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른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60% 이상이 되면서 노후도 30년 이상 건축물이 30% 이상만 되면 요건을 맞추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운영 기준에 따르면 노후도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이 60%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노후도 요건이 강화되다 보니까 추진 지역 대부분이 요건 충족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역세권 시프트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지정되지 않아서 신축 빌라들이 우후죽순 생겼고 현재 진행형으로 노후도가 깨지고 있는 곳들이 엄청 많았는데 이런 곳들은 이제 두 번 다시 역세권 시프트 추진이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새로 신설된 요건을 보면 10년 이내 건축물 비율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구역에서 제외되도록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역세권 시프트 사업 면적을 정하면 그 면적은 이렇게 여러 개의 가로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면적에 속한 어떤 가로 구역에서 10년 내 신축 건축물 비율이 15% 이상이 되면 이 부분은 빼고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허들이냐면 역세권 시프트는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과는 다르게 정비구역 지정까지 권리산정 기준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2, 3년 동안 정말 많은 곳에서 신축 빌라를 지었고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분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시는 이렇게 신축 빌라를 많이 분양한 곳은 대상지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사실상 권리 산정 기준일을 이 가로 블록 단위로 지정한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 노후도 요건 강화는 굉장히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과도 같다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최근 신축 건물이 많이 생긴 대부분의 사업지들은 더 이상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검토 신청 요건 강화입니다. 이 내용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 추진에 사용 선고를 내린 마침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세권 시프트 사업지들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사전 검토라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 검토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 원래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만 필요했죠.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운영 방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에 토지 면적 40% 이상 확보, 그리고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하는 대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토지 면적 40% 이상 확보만 해도 핵폭탄급 규제 강화인데 여기에 대로변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랑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기존의 역세권 시프트 추진 지역들의 전략은 토지 등 소유자 50% 동의를 빨리 받아서 이 사전 검토부터 신청하자였습니다. 그 당시엔 토지 면적 확보 요건이 없었다 보니까 찬성의 우호적인 빌라 소유주 동의와 일부 단독 다가구 소유주의 동의만 있으면 50%를 채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토지 면적이 추가되는 순간 이 동의율 50%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세대 빌라는 대지 지분이 작기 때문에 빌라 소유주들의 동의만으로는 절대 이 40%의 토지 면적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 면적 40% 이상을 확보하려면 최소 70% 이상 동의율을 받아야 가능할 거예요. 게다가 재개발에서 가장 동의를 받기 힘든 게 바로 대로변 건물 소유주들인데 이 대로변 대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는 요건이 새로 신설되었죠.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대로변 대지 소유주들은 대부분 큰 건물을 갖고 있고 거기서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 신청 요건에 토지 면적 확보와 대로변 대지 소유자의 동의가 추가된 건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시작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면적 범위 감소, 노후도 요건 강화, 사전 검토 신청 요건 강화. 그리고 이렇게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3가지를 전격 개정한 건 서울시가 의도한 숨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면적 범위 축소는 결국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입니다. 면적을 축소시켜서 사업을 소규모로 제한하고 이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죠. 면적이 크면 클수록 사업 진행에 잡음이 많아지고 결국 의도한 기간 내에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사업 규모 자체를 아예 축소시켜서 아파트 공급을 더욱 빠르게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노후도 요건 강화는 결국 투기 방지 대책과 의미가 같습니다. 신축 건축물 비율이 높은 구역들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시킨다는 건 신축 빌라를 짓지도 말고 사지도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주민들의 사업성도 확보하고 빌라 건축업자들을 배부르게 하는 일은 절대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역세권 시프트는 권리 산정 기준일 고시가 통상 정비구역 지정일이 되는데 이를 악용해서 투기 세력이 침입하는 걸
원천 차단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 검토 신청 요건 강화는 동의율 요건 강화와 그 의미가 같습니다. 이는 신속통합 기획과 모아타운에서 동의율 요건이 강화된 것과 비슷한데요. 사업을 진행하려면 충분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와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서울시 입장에선 불필요한 민원도 줄일 수 있게 되고 또 빠르게 사업 성과가 나오거든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 혜택이 있는 만큼 그 요건을 이전보다 강화해서 정말 될 곳만 밀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시켜서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첫 번째,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간접 투기 방지 대책을 만든 게 두 번째,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동의율 요건을 강화한 게 세 번째.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짜 사업이 될 수 있는 곳만 신청해서 빠르게 아파트 공급해라. 이것이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럼 이 개정안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개정된 운영 기준에 따르면 운영 기준이 개정된 7월 1일 이전에 만약 사전 검토를 입안권자에게 신청한 경우엔 개정되기 이전 방안과 개정 이후 방안 중 하나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7월 1일 이전까지 사전 타당성 검토를 구청에 신청했다면 이전의 운영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 그 이후에 신청하거나 신청 예정인 구역들은 모두 개정된 운영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전 검토를 이미 신청한 구역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구역들은 정말 초비상 사태일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역세권 시프트 추진 지역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단 사전 검토를 신청한 구역들은 천만 다행으로 이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사전 검토를 신청하지 못한 구역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대안이라고 함은 결국 신속통합 기획이나 모아타운이 되겠죠. 일단 신속통합기획 사업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구역들이라면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지입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면적과 비슷하게 추진이 가능하고 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만약 올해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다면 권리 산정 기준일이 2022년 1월 28일이기 때문에 신축 빌라 비율이 높은 역세권 시프트 사업 특성상 권리 산정 기준이 변경되는 내년을 노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시프트 노후도에 간신히 맞춰서 추진하던 구역들은 노후도 충족 불가로 신속통합기획에 도전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역들은 차선으로 모아타운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아타운은 그 특성상 기존에 추진하던 면적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 여러 구역으로 쪼개져서 진행되기 때문에 추진위 입장에서는 아마 선뜻 손이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이미 노후도가 깨진 상황에서의 대안은 역시 모아타운밖에 없어 보입니다. 뭐 추진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겠지만 제 생각에는 모아타운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개발이 안 되는 것보단 그래도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니까요. 아직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진 않았지만 실제 이번에 개정된 운영 기준 때문에 정말 많은 곳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기존 사업 추진에 투입된 비용과 노력이 있을 텐데 유예 기간도 없이 하루아침에 변경되면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으니까요. 게다가 서울시의 입장도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스탠스가 아주 완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명분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꼬리를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마 많은 추진위에서 이번 개정이 굉장히 갑작스럽고 또 당황스러울 텐데요. 사실 역세권 시프트 관련해서 앞으로 좀 손을 보겠구나라고 느낄 만한 포인트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먼저 기사를 하나 볼까요? 2022년 4월 기사입니다. 공공재개발, 신통기획 묶으니 역세권 시프트 투기 몰린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역세권 시프트 동의서를 걷고 난 이후에 지분 쪼개기가 심해져서 신축 빌라가 350가구나 늘어났다고 하네요. 이렇게 토지 등 소유자가 늘어나면 사업성도 떨어지고 임대주택 확보도 어렵게 될 거라는 아주 비판적인 기사입니다. 오른쪽 기사를 한번 볼까요? 2022년 5월 기사입니다. 용적률 500%의 꿈, 역세권 시프트 사업 서울 곳곳서 추진. 그런데 권리 산정 기준이 없어 틈새 시장으로 보고 투기 세력 몰려 몸살. 자, 어떠신가요?
이미 작년부터 언론에서는 역세권 시프트 투기에 대해서 여러 번 기사를 냈었어요. 당연히 서울시도 이걸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러나 작년 5월에 서울시장 선거도 있었고 또 바로 조치를 취하기엔 여력이 안 됐는지 어떻게 작년 한 해는 잘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역세권 시프트 운영 기준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전조 증상이 마포구에서 발생합니다. 자, 기사를 하나 보시죠. 2023년 5월 23일 기사입니다. 마포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 기준 제정. 자, 마포구에서 역세권 시프트 건립 운영 기준을 개정했다고 하네요. 주요 내용을 보면 사전 검토할 때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 면적 동의율 40% 이상 기준도 신설했네요. 또한 반대 동의율 30% 이상이면 사업을 보류하는 기준도 신설되었습니다. 기사를 보시니까 조금 감이 오시나요? 마포구에서 5월에 개정한 내용과 서울시 운영기준 개정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아마 자치구 레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마포구는 이때 다 적용한 듯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마포구의 운영기준 개정이 이번 개정의 복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6월 30일 서울시가 운영기준을 개정한 건 결코 갑작스럽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번 개정안 조치는 그간의 서울시 정책 기조를 봤을 때 사실 크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투기 수요 차단이란 대원칙을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도 적용했을 뿐이거든요. 다만 그 내용이 너무 강력해서 사실상 거의 모든 추진들이 올스톱 되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결국 다른 사업으로 선회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 방향을 선회하는 것 자체가 그간의 비용과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졌다는 걸 의미하니까 결국 모두가 언해피한 상태인 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대대적 변경을 할 거면 유예 기간을 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고 이와 더불어 역시 부동산은 결국 정부 정책에 정말 많은 영향을 받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역세권 시프트와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미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이미 벌어진 일인 만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에 발빠른 대처를 요구하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